매년 봄, 서울의 밤이 수만 개의 연등으로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 화려한 용과 코끼리 모양의 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밝히는 따뜻한 불빛. 이 연등회는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죠. 정말 장관이죠. 그런데 만약 이 축제가 단순히 현대에 만들어진 관광상품이 아니라 천년도 더 된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 중 하나였다면 어떨까요? 왕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두가 참여해야 했던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한 프로젝트였다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고려 시대에는 이 연등회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핵심적인 국가 의례였죠.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이 아름다운 축제의 뿌리가 사실은 한 나라의 건국 이념과 통치 철학에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고려 불교 문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 방식이 아주 독특했죠.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중심으로 국가를 세웠지만 다른 믿음들을 배척하기보다는 오히려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라는 렌즈를 통해 고려가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유산이 어떻게 천년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연등회와 팔관회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제부터 한 왕자 출신 스님의 위대한 프로젝트, 그리고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두 권의 상반된 역사책 이야기까지 빛나는 고려의 문화유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연등회와 팔관회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제부터 한 왕자 출신 스님의 위대한 프로젝트, 그리고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두 권의 상반된 역사책 이야기까지 빛나는 고려의 문화유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고려를 세운 왕 태조 왕건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가르침, 즉 후뇨 10조를 남겼습니다. 이건 마치 한 회사의 창업자가 후임 CEO들에게 남기는 경영 철학과도 같은 것이었죠.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불교와 토속신앙, 그리고 유교를 국가 통치 사상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어요. 태조 왕건이 남긴 훈유 10조를 보면 연등회와 팔관회 같은 불교 행사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강조했죠. 이건 당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불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국교는 불교인데 나라의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는 불교가 아닌 토착신앙, 즉 한국의 전통신들을 모시는 행사로 지정한 겁니다. 연등회는 순수한 불교 행사였어요. 연꽃 모양의 등을 밝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축제의 원형이죠. 반면에 팔관회는 일종의 종교 올스타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불교 의식도 있었지만 핵심은 하늘과 산, 강, 용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죠. 심지어 옛 영웅들의 영혼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물론 심지어 외국의 사신들까지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였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연회가 열리고 음악과 춤, 연극이 어우러지는 거대한 문화축제였죠. 잠깐만요. 외국 사신들까지 참여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건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니라 고려의 국력과 문화를 과시하는 외교 무대이기도 했다는 뜻이잖아요. 사신들이 와서 진귀한 선물을 바치고 고려의 화려한 문화를 보면서 아, 고려는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태조 왕건은 알았던 겁니다. 새로운 나라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하나의 강력한 이념, 즉 불교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이 땅에 뿌리 내려온 다양한 믿음과 전통을 존중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요. 팔관에는 바로 그 포용의 정신을 상징하는 장치였습니다. 불교, 도교, 토착신앙, 조상숭배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아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아주 전략적인 통합의 기술이었던 셈이죠. 심지어 유교적 가치를 중시했던 성종 같은 왕이 이 축제들이 너무 화려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잠시 폐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현종 때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고려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활시켰죠. 그만큼 이 두 축제는 고려라는 나라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 축제들은 고려 사회의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도 같았어요. 종교적 믿음을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지배층에게는 결속을 다지게 하며 국제적으로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다목적 플랫폼이었던 거죠. 이러한 거대한 문화적 인프라 위에서 고려의 불교 문화는 더욱 찬란하게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고려의 불교 문화가 꽃피었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불상이나 불탑, 불화 같은 예술 작품을 떠올리죠. 물론 고려의 불교 예술은 정교함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불상, 유려한 곡선의 청자, 그리고 섬세하고 화려한 불화들은 당시 고려인들의 깊은 신앙심과 뛰어난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죠. 하지만 고려 불교 문화의 진정한 힘, 그리고 우리가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예술 작품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식의 보존과 확산 기술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쇄술이 있었습니다. 특히 팔만대장경으로 알려진 고려대장경이 그 정수입니다. 아, 팔만대장경. 몽골의 침입이라는 국가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염원을 담아 만든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8만 개가 넘는 목판에 불교 경전을 새겨 넣은 건데 이게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에요.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목판으로 인쇄하면 선명하게 찍혀 나올 정도라고 하죠. 이걸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81,258개의 목판을 16년에 걸쳐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목판으로 쓸 나무를 바닷물에 3년 동안 담갔다가 꺼내서 소금물에 삶고 그늘에서 말리는 과정을 거쳤어요. 나무가 뒤틀리거나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이건 최고의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정밀한 공정관리 기술이에요. 와, 나무를 그렇게 처리했다고요?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그 위에 5,200만 자가 넘는 글자를 새겨 넣었는데 오탈자가 거의 없다고 하죠. 이건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목판을 작업하면서도 글씨체와 크기, 깊이를 모두 일정하게 유지했다는 뜻이에요. 마치 오늘날의 표준화된 폰트처럼요. 엄청난 수준의 품질 관리, QC가 이루어진 겁니다. 정확합니다. 팔만대장경은 단순히 신앙의 산물이 아니라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목판 인쇄 기술, 목재 가공 기술, 서체 디자인, 편집 및 교정 기술이 총 집약된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고려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동시에 자국의 기술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보존하는 데 성공한 거죠. 심지어 유럽의 구텐베르크보다 수백 년이나 앞서 금속 활자를 발명한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유절도 고려시대의 작품이죠. 결국 고려에게 불교는 종교를 넘어 국가의 기술 발전을 이끄는 R&D 프로젝트이자 문화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핵심 미디어였던 셈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지식을 모으고 정리하는 데에는 뛰어난 리더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마치 거대한 도서관을 기획하는 총괄 사서처럼요. 바로 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고려 제11대 왕 문종의 넷째 아들이자 왕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스님이 된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왕자가 스님이 되었다고요?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구도의 길을 택한 거잖아요. 네, 의천은 11살에 출가해서 불교와 유교 경전을 깊이 공부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당시 고려 불교계가 여러 종파로 나뉘어 다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교장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교장이란 불교 경전에 대한 여러 스님들의 해설서나 연구 논문들을 모아놓은 컬렉션을 의미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경전 원문, 텍스트만 모으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주석과 해설, 커멘터리까지 전부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거군요. 이건 오늘날로 치면 세상의 모든 중요한 논문들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구글 스칼라 같은 프로젝트인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의천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당시 선진국이었던 송나라로 유학을 떠나 50명이 넘는 고승들을 만나 가르침을 구하고 수천 권의 책을 수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란, 일본 등 동아시아 전역에서 불교 관련 서적들을 긁어모았어요. 그는 단순히 책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목록으로 정리한 신편 제종교장 총록, 신편 조종교장 총록이라는 카탈로그까지 만들었죠. 잠깐만요. 이건 그냥 책을 모은 게 아니네요. 흩어져 있던 동아시아의 모든 불교 지식을 고려라는 하나의 허브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목록까지 만들어 지식의 표준을 세우려고 한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문화적 자신감과 전략적인 비전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의천의 프로젝트는 고려를 동아시아 불교학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거대한 문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방대한 자료들을 인쇄하기 위해 흥왕사라는 절에 교장도감이라는 출판기관을 설치했죠. 비록 이 교장 목판들은 몽골 침입 때 불타 없어졌지만 의천의 이러한 노력은 고려의 인쇄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대한 지식을 정리하고 출판하려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할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의천의 이야기는 할 개인의 업적을 넘어 고려라는 나라가 지식을 어떻게 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국가적 자산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 같아요. 왕자라는 신분, 국제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지식을 체계화하려는 열정이 결합되어 시대를 앞서간 지식 플랫폼을 구축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한 나라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국가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에는 이런 종교적, 학문적 성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역사를 쓰는 일이죠. 흥미롭게도 고려시대에는 이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두 가지 대답을 내놓은 두 권의 위대한 역사책이 탄생합니다. 아, 바로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삼국유사 이야기군요. 이 두 책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나온 책은 1145년에 김부식이라는 유학자이자 관리가 왕의 명령을 받아 편찬한 삼국사기입니다. 이건 국가가 주도한 공식 역사서, 즉 정사죠. 김부식은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국 역사에는 밝으면서 정작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그는 중국의 역사서 형식을 빌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종의 우리나라 공식 역사 교과서를 만든 거네요. 왕의 업적, 전쟁, 정치 제도 같은 사실들을 중심으로 기록했겠군요. 유학자였으니 합리적인 관점에서 믿기 어려운 신화나 전설 같은 것들은 빼거나 비판적으로 서술했을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삼국사기는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팩트 중심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삼국시대의 정치사를 연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죠. 하지만 이 책이 나온 지 약 130년 뒤 이련이라는 스님이 전혀 다른 스타일의 역사책을 씁니다.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유사, 이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식 역사, 사기에서 빠진 유, 이야기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공식 역사에서 빠진 이야기라면 혹시 단군 신화 같은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단군 신화가 최초로 기록된 책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이련 스님은 삼국사기가 삼리성을 이유로 담지 않았던 신화, 전설, 설화,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신비한 이야기, 민간에 떠도는 노래, 향가 같은 것들을 정성껏 모아서 기록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대비인데요. 한쪽은 국가가 만든 공식 보고서, 오피셜 리포트 같은 느낌이고 다른 한쪽은 민간의 이야기를 모은 문화 백과사전, 컬처럴 엔사이클로피디아 같은 느낌이에요. 김부식은 무엇이 사실이었나를 기록하려 했다면 이련 스님은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았나를 기록하려고 한 거네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삼국사기가 고려라는 국가의 이성을 보여준다면 삼국유사는 고려의 감성과 영혼을 보여줍니다. 김부식은 고려를 신라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왕조로 자리매김하려 했고 이를 통해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려 했습니다. 반면에 이련 스님은 몽골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시기에 단군 신화 같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이런 위대한 뿌리를 가진 민족이다라는 자긍심을 일깨워주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 책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삼국사기가 국가의 뼈대를 세웠다면 삼국유사는 그 뼈대에 살과 피를 붙여준 셈이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 이전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국가의 공식 서사, 어피셜 내러티브와 민중의 문화적 기억, 컬처럴 메모리가 함께 기록되어 전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려가 남긴 위대한 지적 유산입니다. 한 나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 나라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야기와 신화, 믿음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고려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기록으로 남기는 지혜를 가졌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고려는 불교라는 하나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폐쇄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팔관회처럼 다양한 토착 신앙을 끌어안는 포용력을 보여주었고 의천처럼 해외의 선진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체계화했으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처럼 서로 다른 관점의 역사 기록을 모두 남기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고려 불교 문화의 핵심적인 힘입니다. 융합과 기록의 힘이죠. 서로 다른 것들을 융합하여 더 크고 풍요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적 자산을 인쇄술과 역사서라는 형태로 철저하게 기록하여 후세에 남겼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언급했던 연등회, 1000년 전 고려의 국가축제였던 연등회는 오늘날 서울의 밤을 밝히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과거의 국가 프로젝트가 현대의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된 거죠. 그리고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8만 대장경, 그 목판들은 지금도 경남 합천 해인사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목판이 아니라 과학적인 보존 기술이 집약된 장경판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죠. 국가를 지키려던 염원이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지식의 보고가 된 겁니다. 의천이 꿈꿨던 동아시아 지식의 허브는 비록 그의 교장이 불타 없어졌지만 그 정신은 남아 고려의 인쇄술과 기록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김부식과 이련이 남긴 두 권의 역사책 삼국사와 삼국유사, 이 책들은 지금도 국보로 지정되어 한국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려의 불교 문화는 단순히 절을 짓고 불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 축제를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인쇄술로 지식을 확산시키며 역사를 기록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정교했기에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왕조는 사라졌어도 그 문화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연등회에 가시거나 박물관에서 고려 청자를 보거나 혹은 역사책에서 단군 신화 이야기를 읽게 된다면 그 이면에 담긴 고려 사람들의 원대한 꿈과 지혜 그리고 기술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빛나는 유산은 과거에 갇혀있는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구성하는 이야기의 일부이니까요.